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덥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프린트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가 가장 조금 불편하신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논점을 잡는 부분을 좀 잘 못하셨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려고 여러분들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상광고인지 우수현상광고인지 또는 화해계약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매, 재매매 이야기 이런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논점을 써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셔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요건 요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실관계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하겠어요? 예, 요거부터 보실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하나를 써놓고 나머지 내용만 뒷부분을 바꾸면 전혀 다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처음서부터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읽으셔가지고, 갑이, 을이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논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요 질문에 이렇게 하나의 질문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앞에 있는 문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뒤에 써져 있는 문자인데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바꿨어요? 뒤에 있는 것만 계속 바꿨어요? 뒤에 있는 것만 바꿨는데 논점이 바뀌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논점을 잡기 위해서는 절대 처음서부터 읽지 마시고 끝에 있는 세 줄 정도를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뭐를 물어보는 논점이니까 뭐가 포인트겠구나라고 해서 훨씬 공부하시기가 편해져요. 근데 이게 없이 읽으시게 되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읽으시고 뭐가 논점이 될지 모르니까 속도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것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릴 것은 지금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몇 문제를 만들어 놨냐면은 6문제까지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6문제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문제 1번부터 문제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앞에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 부분을 건드린다? 뒤에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을 먼저 읽지 마시고 여기 뒤에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앞에는 모르겠는데 갑소인 X 건물이 2016년 8월 31일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전부 멸실되었을 때 여러분,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저 뒤에 부분 읽으라고 했는데서 법률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 읽지 마시고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부 멸실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인불명의 화재로 멸실이 됐는데 일단 멸실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될 수 있고 채무자 위험부담률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원인불명의 화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건 이행불능은 아니네. 채무자가 잘못한 건 아니죠. 채권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이거는 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든 그런 쪽에 관련돼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읽으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날짜죠. 날짜에 여러분 읽으실 때 훨씬 나으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끝에 계약금 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중도금 줬냐 안 줬냐 이런 걸 따지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시면 훨씬 논점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절대 처음서부터 읽지 마시고 끝에를 한번 보신 다음에 대충 뭘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통 요 정도를 물어보니까 자, 이제 저랑 같이 하나씩 본다면은 자, 2016년 9월 1일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안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 답안지를 보시게 되면 앞에 여러분 거기 뭐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쓰지 마세요. 그거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 다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딱 한 장짜리 프린트로 나눠줄 겁니다. 그 문제가 나왔으면 문제 옆에다가 쓰세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여러분 쓰면 좋죠? 뭘 씁니까?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란에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당일 날 계약금을 줬으니까 9월 1일 날 계약금을 줬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 날,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뭐예요? 이행기죠. 변제기. 잔금 주기로 했다. 그리고 서류 교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일이 언제입니까? 계약금을 좀 9월 1일이죠. 자, 그럼 되셨어요. 자, 9월 1일인데, 자, 문제를 다시 내려오니까 8월 31일 날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부 멸실됐죠. 자, 그러면 9월 1일 전에 멸실됐어요? 안 됐어요? 멸실됐죠. 그럼 이제 정답은 뭐를 찾으셔야 됩니까? 아닌 거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자, 8월 30일 날 멸실이 됐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뭘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똑같이 8월 30일인데, 자,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에서 전부 멸실됐어요? 일부 멸실됐어요? 일부.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실게요.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여기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 책임. 자, 요거죠.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 전날, 계약 체결 전에 멸실이 됐을 때에는 전부 멸실됐는지 일부 멸실됐는지 꼭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1일 전에 멸실됐을 때에는 전부 멸실됐는지 일부 멸실됐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일 이후에 멸실될 수 있죠. 채무자 위험부터지, 채권자 위험부터지, 뭐 이행불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는 전부 일부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긴 전부 일부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시험은 전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 구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불능일 때 계약을 전부 이행 못하면 전부 불능이다. 안 그러면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니까 여기는 구별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꼭 구별하지 않자. 구별하자.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을 때에는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구별하자. 자, 그러면 전부 멸실됐을 때에는 계약 체결 자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효라고 봐야 된다, 무효라고 봐야 된다. 무효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 멸실됐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때는 계약 체결 자체를 전체를 무효로 봐야 된다. 일부만 무효니까 나머지는 유효로 봐야 된다. 유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효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내용은, 자, 계약 체결이 됐는데 계약 체결 전에 전부 멸실됐느냐 일부가 멸실됐느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팥빙수 말씀드렸죠.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팥빙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팥빙수 재료가 전부 없을 경우도 있고 일부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없다 그러면 계약 체결 자체를 유효로 놓는다, 무효로 놓는다? 무효로. 근데 계약 체결이 됐는데 팥빙수 재료 중에서 일부가 없다 그러면 그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놓는다. 계약 자체는 유효다, 아니다? 유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처음서부터 읽는다, 뒷부분부터 읽는다. 뒷부분부터 읽어주시고, 자, 뒷부분에 읽어놓고 그 다음에 멸실되었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주로 계약의 날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가시고, 예, 앞으로 가셔서 계약 체결 전날이네 멸실된 게, 그러면 반드시 전부하고 일부를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읽어보니까 8월 31일 계약 체결 날짜보다 여러분 뭐예요? 전날이죠. 그러면 전날인데 전부였어요? 일부였어요?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건 답안지를 뭘 쓰라는 논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만 이 논점을 잡을 수 있느냐? 계약 체결 전날에 전부 멸실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되겠죠. 전날에 전부 멸실이다. 그게 나오면 무조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네.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시면 논점을 찾으시면 틀리실 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갈게요. 자, 또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8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원인불명의 화재. 계약 체결 전날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인지 일부인지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입니다. 일부가 됐을 때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셔야 됩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셔야 됩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어떤 단어를 보고 하시냐? 계약 체결 날짜인 9월 1일보다 전날이니까 전날. 그리고 전부였어요, 일부였어요? 일부. 아, 그럼 이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여러분 무효겠습니까? 유효겠습니까? 유효. 자, 그 다음에 잔존 부분이면 건물을 매수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멸실된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팥빙수를 먹었는데요. 자, 팥빙수를 먹었는데 팥빙수에서 가장 꽃은 떡고물입니다. 자, 떡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 팥빙수를 먹는데 자, 떡고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유 빙수니까 얼음도 있었고 팥도 있었는데 떡고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떡고물이 없으면 팥빙수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였다면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떡고물이 없으니까 금액을 다 내야 되겠어요? 깎아야 되겠어요? 깎죠. 멸실된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사장님께서 뭘 밭을 더 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뒷부분부터 읽는다. 예, 논점을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논점을 틀리시는 분들 답안지를 채점해 보면 처음서부터 매우 꼼꼼하게 많은 것들을 읽으시고 많은 걸 정리하시려니까 뭐가 논점인지를 나중에 다시 뒤에 문제를 보시고 놓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거꾸로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가니까, 자, 요번에도, 자, 갑소인 X 건물이 2016년 9월 2일, 자, 9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야산의 산불로 원인불명의 하조로 인해서 전부 멸실됩니다. 자, 여러분, 9월 1일이면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후에요? 후죠. 후가 나왔을 땐 전부나 일부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말씀드려서 전부 일부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계약 체결 전까지만 전부 일부가 의미가 있고, 계약 체결 후는 전부 일부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전부 일부가 아니죠.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원인불명의 하재니까 누가 했어요? 양 당사 중에서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 체결 후기 때문에 자, 계약 체결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되고 전부 멸실 일부 멸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긴 동그라미 쓸 필요가 없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없다. 여기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는 포인트를 잡으실 때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계약 체결 후고 누구의 잘못도 없으니까 이제 뭘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 잡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자, 갑소유 X건물이 2016년 9월 2일 갑의 승낙을 받고 X건물을 수리하던 을의 과실로 인해서 전부 멸실됐습니다. 자, 9월 2일이고요. 자, 9월 2일이고, 자, 그 다음에 을의 과실로 인해서 전부 멸실이 됐습니다. 아, 을의 과실로 멸실이 됐죠. 계약 체결 후기 때문에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의 과실이니까 여러분 채무자의 과실입니까? 채권자의 과실입니까? 채권자의 과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날.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음.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답안지를 쓰실 때 무슨 논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잡으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도 여러분 먼저 문제부터 읽으시면은 2016년 9월 30일 갑은 을에게 줄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을은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약속장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화재로 인해서 전부 멸실됐죠. 자, 화재로 인해서 전부 멸실됐는데 을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채권자가 안 나타났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다음 문제로 가실 때도 또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빨라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었고 9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고 9월 30일 날 잔금을 주면서 서류 교부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월 30일 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9월 30일 때문에 착각하실 경우가 있더라고요. 9월 30일 날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때 9월 30일은 계약 체결일이에요? 이미 계약은 체결됐어요?
체결됐죠. 예, 절대 계약 체결이 아닙니다. 요거죠. 9월 30일. 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인데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자, 을은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을은 결론적으로 받았어요. 수령을 지치했어요. 수령을 지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인불명, 수령 지체 후에 원인불명의 경우에는 요거죠. 포인트는 계약 체결 다음 날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라는 거죠. 꼭 다음 날이 아니라도 후.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그래서 요렇게 따지시는 거죠. 채권자의 수령 지체 후 당사자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여러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가십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문제 6번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소인 X 건물이 9월 2일 갑의 과실로 인해서 전부 멸실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9월 2일이고 계약 체결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잘못이냐 하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더니만 갑의 과실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이제 뭐를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채무자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다음 날, 그 다음에 누구의 잘못이냐? 채무자의 귀책 사유. 그러면 이때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아닙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아니죠. 뭘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위행 불능입니다. 자, 이행 불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아이고, 이거 쓸 필요가 없는데. 자, 쭉 이렇게 선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날짜가 있는데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인 불명으로 화재가 생겨서 목적물이 없어졌다라든지 어쨌든 목적물이 없어지는 순간에 계약 체결 전날인지 계약 체결 후에 없어졌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전에 확인됐을 때에는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나누시는 거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때 뭘 나눠야 되겠어요? 누구의 잘못인지를 나눠주세요. 누구의 잘못. 자, 그래서 당사자 모두의 잘못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논점을 틀리실 일은 없으신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자, 여기 나와 있는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7번 문제 읽어보시게 되면 자, 7번 문제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을 여러분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뒤에 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제인데 자, 그럼 앞에 부분을 읽지 말고 뒤에 부분을 읽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을 읽지 말고 뒤에 부분도 읽는데 자, 상가 건물을 완공했는데 그 인도 기일 전에 강진으로 인해서 상가 건물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자, 목적물이 여러분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목적물이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자, 그때 인도 기일 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목적물이 붕괴됐으면 자, 인도 기일을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계약 체결 날짜를 기준으로 가셔야 되죠? 그럼 이건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인도 기일이니까 이미 계약은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여기죠. 여기죠.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가 따졌는데 뭐가 나옵니까? 강진. 누구의 잘못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를 써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쓰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을 먼저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읽어야 되죠.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을과 공사기간 1년에 공사대금 30억이라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에 필요한 재료 전부를 을이 완공기간 내에 완공한 대로 상가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처음부터 읽으면 쭉 읽고 난 다음에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전부를 제공한 을이 완공기간 내에 약정한 대로 상가 건물을 완공했으니까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묻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떠오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이제 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물어보는 논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논점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앞에서 계속 공부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건 아니고, 다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분명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그대로 씁니까? 약간의 수정을 거칩니까? 예, 수정을 거치죠. 예,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먼저 아이고 도급 계약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대로 써야 됩니까? 약간 수정해야 됩니까? 약간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더 써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죠. 상가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또 뭐가 논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제작물 공급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제작물 공급 계약인데 요건 대체물이에요, 부대체물이에요? 부대체물.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쓰라는 내용이 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작물 공급 계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쓰라는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앞에를 읽으시면 제작물 공급 계약 쓰란 말이 없네? 패스. 그 다음에 도급 계약이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약간 수정해야 되겠네? 라는 내용짜리 10점짜리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들어가시면 되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논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가시면 되고, 자, 그럼 또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도 문장이 좀 깁니다. 자, 문장이 좀 기는데 한번 볼게요. 절대 앞에서부터 읽는다, 뒤에서부터 읽는다. 뒤에서부터 읽으시니까. 자, 여기 볼게요. 을의 친구 병이 갑이 주문한 도자기를 구경하던 중 또 실수로 깨고 말았다. 또 깼네. 자, 깼죠. 자, 깼는데, 자,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 체결 전이면 전분지 일분지를 봐야 될 거고, 계약 체결 후라면 누가 잘못했는지.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을의 친구 병이라고 나와 있네요. 을의 친구 병. 자, 깨고 말았다. 파손된 도자기의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냐. 여러분 짠! 요거를 보는 순간 파손된 도자기의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 위험부담 묻는 거 아니야? 또는 이행불능 묻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갑은 인간 문헌에서 등용된 을에게 도자기 제작을 의뢰합니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 줬고요. 자, 그래서 5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8월 5일까지 을은 도자기를 제작해서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도자기를 직접 찾으러 와서 당일날 잔금 900만 원 주기로 합니다. 그럼 8월 5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900만 원. 물론 그때 도자기도 넘깁니다. 자, 그런데 2022년 8월 5일 갑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자기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8월 7일 을의 친구인 병이 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월 5일 날 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자, 그러면 갑이 안 왔으니까 얘가 채권자인데 돈을 안 받아갔고, 그 다음에 8월 7일 날 갑의 잘못입니까? 양 당사자 모두의 잘못이 없습니까? 양 당사자 모두의 잘못이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로 가야 되겠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상방에 규책 사유가 없죠. 자, 그럼 이거 뭘로 가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 또 마찬가지죠. 도자기의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도자기 제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뭘 하나 논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작물 공급계약이 논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입니다. 대체입니까? 부대체입니까? 부대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도급계약이다. 도급계약이니까 제작물 공급계약의 도급계약인데, 도급계약은 약간 수정을 거쳐서 쓰니까 그거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여기 도자기 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을 쓰시오라고 해서 계약의 법적 성질을 쓰라고 하면은 뭐를 쓰는 겁니까? 제작물 공급계약을 쓰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3페이지인데, 자, 이제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했는데, 문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은 보지 마시고 뒤에 부분 볼게요. 필리핀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을은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적물의 멸실에 해당하는 거죠, 일종의. 네,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후에요?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후예요? 여행 중이잖아요. 계약 체결 후죠. 그렇죠. 여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근데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계약 체결 후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럼 계약을 체결해놓고 계약 체결 후에 이행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부다 일부다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화산 폭발입니다. 자, 화산 폭발이니까 당사자 상방의 규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절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행계약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요걸 쓰셔야 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행계약은 절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면 자, 갑은 여행사, 여행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을은 여행자지요. 자, 여행자, 여행 주체자인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면 요 갑자기 필리핀에서 여행 중인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모두가 못하게 됐다. 그럼 얘는 얘한테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청구를 못하는 거죠. 여행 대금을 청구 못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면 청구 못하죠. 채권자 위험부담이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행계약을. 왜 그러냐? 여행계약은 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액을 청구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절대 가지 마시고 여행계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귀환운송 의무가 있느냐? 귀환운송 의무는 다른 게 필요 없고 요거죠. 왕복 비행기 티켓. 자, 귀환 계약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추가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은 누가 내느냐? 양 당사자의 모두 잘못이 없을 때에는 추가 비용은 누가 낸다? 절반씩. 자, 그 다음에 서로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망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행 중이니까 여행 중인데 자, 을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자, 을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심을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계약 체결 전입니까? 계약 체결 후입니까? 후지요. 여행이 불가됐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 사이 모두 잘못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게 여행자의 잘못입니까? 아닐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거죠. 일방의 사정 발생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사정 발생이죠. 을에게 사정이 생겼죠. 을의 잘못이 아니라 사정이 생겼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계약이 이행됐는데 여행을 못하게 됐네. 근데 양 당사자의 모두 잘못이 없으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시 가셔야 되죠.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계약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귀환운송 의무가 있느냐? 아까 전에 왕복 비행기 티켓이니까 귀환운송 의무가 있고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여러분 추가 비용은 과실 있는 사람이 부담합니까? 사정 있는 사람이 부담합니까? 사정 있는 사람이 부담하니까 을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과실을 얻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11번입니다. 자, 여행 중 을은 가이드의 안내를 무시하고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던 중 추락해서 부상을 입었고요. 부상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행 중이니까 후발적 불능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잘못이었죠? 을의 잘못이었죠. 채권자의 잘못이었네요. 채권자의 잘못이었는데 자, 채권자의 잘못이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행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뭘로 가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이 해지입니다. 자, 당사자 일방에 과실이 있느냐? 여러분, 요번엔 사정이에요? 과실이에요? 과실이죠. 예, 그래서 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 귀환운송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똑같고 추가 비용은 당연히 사정이 생기는 을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넘어서 과실까지 있기 때문에 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계약을 주의해 주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제 4페이지 가시게 되면 목적물 전부가 타인 소유가 있습니다. 자, 목적물 전부가 타인 소유죠. 여기도 여러분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이걸 깔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만 바꾸는 게 시험의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바꾸는 것은 어디를 바꾼다? 뒤에 부분만 바꾸는 거죠. 자, 뒤에 부분.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여기 부분 확인해 볼게요. 자, 뒤에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뒤에 부분을 먼저 읽으니까 을은 2016년 9월 1일 소유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지만 9월 15일 소유자가 병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병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 자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계약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갑과 을인 거죠.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이 나오고 타인 소유라는 게 나왔죠. 자 타인 소유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읽으실 때 자 우리는 타인 소유가 나오면은 항상 뭐를 포인트로 잡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도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동시행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타인 소유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불안의 항변권인 동시행 항변권으로 갈 것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뭐를 지급하지 않았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담보 책임을 쓰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돼요? 전부 다 내야 돼요? 자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때에는 제값을 다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럼 돈을 안 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갈 때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값을 다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여러분 제값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담보 책임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담보 책임 다시 갈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자 담보 책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여기 담보 책임 내용도 우리 프린트가 있거든요. 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담보 책임은 절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물건에 대해서 판 매도인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무과실일 때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일 때도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요건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있었죠. 제값을 다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등가성. 등가성. 같은 가격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가격. 등가성. 출연의 등가성. 자 물건을 낸 사람도 출연했으니까 돈을 낸 사람도 출연했는데 그 가격이 가치가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제값을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성입니다. 출연의 등가성. 제값을 다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물건을 너무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매수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환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왜? 제값을 다 줬다 더 싸게 줬다. 싸게 줬으니까 교환 환불 안 된다고 돼 있죠. 교환 환불 안 됨. 써있죠. 저기 종로 쪽에 가니까 그거 되게 많던데요. 종로 쪽에 가니까 오늘이 마지막 세일. 한 달 후에 가니까 또 마지막 세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환 환불이 안 된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값을 다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값을 다 줬어요? 중도금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그 담보 책임으로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요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중도금을 안 줬네? 이거 담보 책임 아니네. 제값 다 안 줬으니까 담보 책임 아니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제값을 다 줬는데 일부 매실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 감액으로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돈을 여러분 일단 제값은 다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된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담보 책임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도금은 선이행이에요 안 그러면 동시행 관계예요? 선이행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중도금은 먼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중도금을 먼저 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중도금을 먼저 내는 겁니까? 동시행 관계로 바뀌는 겁니까? 동시행 관계로 바뀝니다.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안하게 되면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선이행이 뭘로 바뀐다? 동시행 관계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중도금은 선이행인데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동시행 관계다 선이행이다 동시행 관계로 바뀐다. 동시행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시행 관계로 바뀌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난 중도금 못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 불안 요소는 뭐였어요? 자, 소유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는데 소유자가 병임을 알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중도금 남의 소유라니까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면 그 남의 소유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 안 중도금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무슨 관계로 바뀐다? 동시행 관계로 바뀐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중도금 미집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그때는 절대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시면 안 되고 뭘로 가야 된다? 동시에 항변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나머지 분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자꾸 논점을 찾는 연습을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주신 수험생에게 매우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그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저는 이게 왜 힘들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찾는데 그분의 혁혁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유 정말 막 이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갑은 X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9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금을 줍니다. 자, 9월 15일 중도금을 주기로 했네요. 9월 15일 중도금 주기로 하고 자, 9월 30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서류를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예, 이거 꼼꼼히 읽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여러분 타인 소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보세요. 자, 소유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원래 갑으로부터 샀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9월 15일 날 병으로 알게 되었고 이에 을은 갑에게 나 중도금 지급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중도금 지급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꼭 뭘 써야 된다? 동시에 항변권을 써서 답안지를 해주시면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2번을 보시는데 쭉 이렇게 해서 타인 소유구만 이렇게 딱 되던데 여기 딱 보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지 못하는데 중도금과 잔금은 다 줬걸랑요. 여러분 돈을 다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돈을 다 줬는데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 그때 뭘로 가야 된다? 담보 책임인 거죠. 돈을 다 줬는데 못 넘겨줘? 담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됐는데 자, 문제는 타인 소유가 포인트인데 그때는 돈을 안 준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을 다 줬습니까? 돈을 다 줬죠. 돈을 다 주는 순간에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순간에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 담보 책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시는 거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실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자일 때하고 악의자일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자, 매수인의 경우에는 선의일 때는 해제도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그럼 자, 여기 나와 있는 악의일 경우에는 자, 악의일 경우는 해제가 돼야 안 돼요? 해제는 되죠.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담보 책임이 나오면은 누가 뭔지, 즉 매수인이 선인지 악인지를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을은 매수인인데 자, 소유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계약 체결 날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죠. 그럼 얘는 선의로 가야 됩니까? 악의로 가야 됩니까? 선의. 나중에 중도금 지급 시에 알게 되었다고 해서 선의 악의가 바뀝니까? 계속 선의 악의가 그대로 갑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1차 때 공부했죠. 모든 판단 기준은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이후에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선인 거예요. 뭐 여기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권법입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뭐 과실분리시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린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알았을 때 선이면 계속 나중에 알아도 뭘로 계속 간다? 선의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니까 계속 선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에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 타인 소유임을 자,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행위 시 타인 소유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럼 얘는 뭐다? 선이다. 이렇게 가시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내가 남의 소유인 걸 알아서 놀래가지고 돈을 안 준다. 그럼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된다. 불안의 항변권인 동시행관계로 가야 된다.
동시에 항변권으로 가시고 남의 소유인 걸 뻔히 알거나 몰라서 돈을 다 줬다. 그러면 그때는 동시에 항변권으로 가셔야 됩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셔야 됩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신다. 대신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갈 때에는 선이야기를 구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선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선인,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모두 청구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을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알았대요. 9월 1일 날 알았대요. 근데 남의 소유라는 걸 알았는데, 자,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지 못한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여러분, 소유권을 못 넘겨준대요. 소유권을 못 넘겨준대요. 그럼 대금을 다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는 얘기는 대금을 다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쵸. 준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 여러분,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미 돈을 다 줬는데 아직 못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단어예요. 매매대금 다 줬다, 안 줬다? 줬다. 자, 그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지 못한다. 이 단어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돈을 다 줬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담보 책임으로 가셔야 되겠죠. 담보 책임. 그런데 여러분 담보 책임으로 가는 순간에 선이야기를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9월 1일 계약날 병에 등기로 돼 있음을 알았다. 그럼 얘는 선이자예요, 악이자예요? 악이자죠. 자, 악이자인데, 자, 거기에 대한 담보 책임에 관해서 논하시오. 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논하라고 했으니까, 악의의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돈을 다 줬다, 안 줬다? 돈을 다 줬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매대금을 전부 다 줬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여기 나오면은 똑같이 여러분 쓰셔야 돼요. 갑이 을에게 9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9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9월 30일 날 잔금 주고 플러스 서류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쓰시고요. 빠르게. 자, 또 가도록 하죠. 을은 9월 1일 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병이다. 자,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병으로 등기돼 있다. 타인 소유인 거죠. 타인 소유. 자, 그 다음에 갑의 과실로 X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논하시오. 여러분, 자, 담보 책임을 논하라고 했어요? 법률관계를 논하라고 했어요? 법률관계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갈게요. 첫 번째, 얘가 매매대금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찾아야 되는 거죠. 건물의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라는 얘기는 돈을 다 줬다, 안 줬다? 다 줬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는데 못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죠. 자, 타인 소유가 나오면 항상 똑같아요. 타인 소유가 나왔는데 못 넘겨준다. 그럼 매매대금 다 줬으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주시고, 그땐 선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되니까 선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선이야기를 봐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병에 등기로 돼 있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악이네요. 계약 체결 시 알게 됐죠. 악이죠. 자, 그럼 악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공부한 대로 악의의 을은, 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담보 책임을 물었을 때는 그걸로 끝나면 되지만, 여러분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갑의 과실로. 갑의 과실이죠. 자, 갑의 과실로 못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채무자의 과실이 아니에요. 자, 계약이 체결된 후에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전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후죠. 계약 체결 후에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졌죠. 누구의 과실이에요? 갑의 과실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겠어요. 손해배상. 그래가지고 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죠. 악의자도 뭐는 가능하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판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자, 마지막 정리하시죠. 전부 타인 권리가 나왔어요. 전부 타인 권리가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왔어요. 하나는 돈을 중도금을 안 준다. 자, 중도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가야 되겠어요? 동시에 항변권. 중도금을
줬다. 잔금도 줬다. 그랬는데 못 넘겨준다. 요거는 나올 때도 있고 숨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뭘로 가셔야 되겠어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예, 담보책임으로 가셔야 돼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전부 타의가 나왔을 때. 자, 여기는 동시행 관계라고 잠깐만 쓸게요. 동시행. 자,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인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경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채무자의 과실이 있다면 여기서 끝나야 된다.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합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시험 문제는 자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부분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만 시험에 2번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담보책임만 서술하시오라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제는 법률관계를 서술하세요. 그러면 뭐까지도 넘어가야 된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지급관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부 타인 권리가 나왔을 땐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여러분 항상 뒤에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병의 이행을 거절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나와요? 세 사람이 나와요?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의 이행을 거절했죠. 세 사람 나왔죠. 근데 지금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병한테 이행을 못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되겠어요, 이건? 아유, 그렇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죠. 요걸 쓰시는 겁니다. 제3자. 그래서 제3자에게 잔금 지급을 약정했는데 제3자가 딱 나와서 잔금 지급을 약정했는데 계약의 내용에 제가 안 주니까 난 너한테 못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랑 같이 자 위의 내용 보시기 전에 문제 2번을 좀 가볼게요. 자, 문제 2번 가보십니다. 자, 뒤에 부분도 읽을게요. 을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했다. 여러분 자 이건 3명이 나와요? 2명이 나와요? 2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얘가 지금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동시행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둘이서 서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을은 매매대금 전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근데 그럼 갑은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관계다? 동시행.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럼 뭐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죠. 분명히 매매대금을 전부 줬는데 자, 서로 간에 동시행 관계인데 매매대금 주고 소유권 등기 넘겨주는 건 동시행 관계인데 자, 한 사람은 이행을 했는데 한 사람은 거절하는 거죠. 그럼 뭘로 가야 된다? 동시에 항변권. 이걸 답안지로 쓰시는 게 논점이고 그런데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에는 동시에 항변권을 쓰셔야 되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럼 문제 2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대충 추리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연습을 좀 하시게 되면 논점을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진작에 알려주시.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랐죠.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길래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니까 왜 선생님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르셨어요? 이렇게 된 거죠. 미안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저도. 자 그러면 갑소유 X 건물입니다. 자, 갑소유 X 건물이고 자, 을이 매수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을이 매수인이고 자, 갑은 부가치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을은 자신이 부가치세 전부를 주겠다. 그래서 제안했고 갑은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등기만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을은 매매대금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줘야 된다?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을은 매매대금 전부는 줬어요. 대신에 뭐는 안 줬다? 부가치세는 안 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야, 매매대금 내놨으니까 소유권 등기 넘겨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어. 부가치세 줄 때까지 안 줄래. 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뭘 써야 된다?
동시에 항변권. 예, 논점을 잡으실 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갑과 을은 갑소유 X 건물을, 그죠? 갑소유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으니까 그림은 여러분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계약 당일날 계약금을 받았고요. 잔금은 6월 7일 날,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병한테 주기로 약정을 했죠. 여러분 딱 문장을 보는 순간 이거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똑같이 매매대금하고 소유권 등기, 매매대금하고, 죄송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대금 지급이죠. 근데 제3자가 나오면 동시에 항변권을 쓰셔야 되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쓰셔야 되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논점을 잡아주시고, 제3자가 없을 땐 뭘로 논점을 잡아주시고, 동시에 항변권을 논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병은 내가 잔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023년 6월 7일 날 날짜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금을 지급을 을에게 청구합니다. 병은 잔금의 지급을 을에게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잔금, 매매대금 내놓으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나 아직 소유권 등기 못 받았어 하고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죠. 그때 동시 항변권을 답안지에 쓰시면 안 돼요. 뭘 가야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써주셔야만 훨씬 답안지에 근접합니다. 그럼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을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쓸 때보다는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옵니다.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쓸 때 훨씬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출제 의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내고 싶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3자가 나오는 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 넘겨주는 게 매매대금 지급하는 게 동시행 관계지만 제3자가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가시고 제3자가 안 나오면 동시에 항변권을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또 갈게요. 자, 이행지체와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지금 난이도가 있어서 여기 부분은 설명을 시간을 보고 자, 이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이제 이론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을 때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를 묻는 겁니까? 그냥 이행지체만 묻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집에다가 짜장면 배달을 시켰어요. 분명히 3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3시 20분이 되도록 짜장면이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계약을 해제하시겠어요? 최고를 하시겠어요? 최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최고를 했는데도 이행은 안 되면 뭘 해요? 해제. 근데 3시 20분에 짜장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짜장면이 3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행 지체는 아니에요. 이행 지체예요. 이행은 지체죠. 3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20분 늦었으니까. 그래서 군만두 서비스가 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군만두 서비스는 계약을 해제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제하고 이행지체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해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행을 지체했으니까 손해배상 생기고 해제를 하더라도 기존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해제가 포함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이행지체만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문제 2번을 보시죠. 자, 여기서는요. 해제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건 해제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보시죠. 자, 문제 3번도 보시니까 여기도 여러분 손해배상으로 했어요? 해제라고 했어요? 해제예요. 해제.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음 문제도 그냥 해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이것도 해제입니다. 해제.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행지체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행지체로 끝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 부분을 잘 보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저 뒤쪽에다 좀 정리할게요. 공간이 좀 적어서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인데, 그러면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의무가 있는데요. 자, 채무자가 이행 의무가 있는데, 그때 이행을 안 하면 그때는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죠.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해요. 그럼 뭐에 빠져요?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져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 의무가 있는데, 그 이행 의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 의무가 동시행 관계예요. 채무자가 이행 의무가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면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대방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이행지체에 빠져요? 그냥 아무런 이행지체에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죠. 항변 관계에 있으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 이행지체에 안 빠지는 거죠. 자,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싶을 때에는, 자, 서로 동시행 관계니까, 자,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싶을 때에는 내가 먼저 이행을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행 제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행 제공이 있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다? 그럼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그럼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무조건 다 해제하겠어요? 해제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안 할 수도 있죠. 해제를 하고 싶다면 이행만 제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 자, 그래서 여기 말고, 자, 제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자, 상대방이 채무자가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지죠? 자, 이행지체에 빠졌는데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최고를 해야 되겠어요? 최고를 하면 뭐가 돼요?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행지체를 안 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해제가 아니라 뭐만 청구하면 되겠어요? 군만두 서비스 손해배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하나만 쓰겠습니다. 중도금은 동시행관계예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선이행이죠. 중도금은 이거겠네요. 자, 중도금은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면 바로 뭐에 빠져요? 이행, 지체. 중도금을 주기로 한 사람이 중도금을 안 주면 바로 뭐에 빠진다? 이행, 지체. 자, 잔금을 주기로 했다. 그럼 잔금은 여러분 선이행이에요? 동시행이에요? 동시행이죠. 그럼 서로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이행지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내가 이행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걔는 이행지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행 제공을 했어요.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이행지에 빠지죠. 그럼 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해제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해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번, 여기 나와 있는 3번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도금이다. 중도금이네. 그럼 채무자가 먼저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해? 그럼 이행지체지. 중도금 날짜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죠. 자, 잔금 날짜가 도래했어요. 잔금 날짜가 도래했으면 선이행이 아니라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이행 제공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빠뜨리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안 쓰셨나? 너무 넘겼나? 자, 요런 거죠. 자, 요런 거니까 자, 저랑 같이 나중에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 2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기인데 뭐냐고 했냐면, 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해제죠. 최고죠. 그러면 최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제네. 그런데 최고니까 이행지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되겠죠. 이행지체 아닐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가니까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계약 당일날 4월 15일날 계약금을 1억 원 줬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에 주고, 자, 당일날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줍니다. 먼저 4월 1일날 등기를 넘겨줬네요. 4월 1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도금 7억 원은 4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중도금은 4월 30일 날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자, 약정한 날에 5억 원만 지급하고 2억 원은 미지급했다. 자, 중도금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이거 선의행이에요, 아니에요? 선의행이죠. 중도금은 선의행입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2억 원 미지급했으니까 중도금 선의행이죠. 선의행을 이행 안 했으니까, 그래서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으니까, 여러분 이행지체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냥 바로 빠지는 거죠.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제가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행지체에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해제를 하고 싶대요. 해제를 하고 싶으면 이행지체만 있으면 해제가 가능해요? 최고까지 해야 돼요? 최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는 요거는 최고의 아니에요? 최고.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고가 없었어요? 최고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도금이니까 내가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갈게요. 자, 문제 3번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까지 보시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은 4월 3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자, 2017년 5월 3일입니다. 자, 아까 전에 똑같이 4월 30일 날, 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자, 2017년에, 자, 갑은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무사에게 이전 등기 신청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을에게 통지하면서 잔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옆에 타납고가 땅값이 폭등하게 되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을은 갑의 계약에 해제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 자, 계약 해제인데 여러분 보니까 잔대금을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잔대금 지급 이행에 청구를 했죠. 그럼 잔대금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도 뭔가를 이행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잔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4월 30일인데 서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4월 30일을 먼저 기준으로 갑시다. 4월 30일 날 서로 아무것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5월 3일부터 움직였으니까 여기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이행을 제공하면 이행지체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러면 갑이 이행을 제공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행을 제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이행을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을에게 찾아가라고 여러분 통지했어요, 안 했어요? 통지했죠. 자, 그러면 갑은 이행 제공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행 제공입니다. 자, 이행을 제공했으니까 이제 을은 이행지체에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행지체만 가지고는 절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 한 번 더 해야 돼요? 최고. 그럼 최고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최고. 여러분 최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최고했죠. 내놔. 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죠. 이게 뭐예요? 최고. 자, 그러면 이행지체에다가 최고까지 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저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써놨어요. 자, 보시죠. 잔대금. 여러분 잔대금이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니까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행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행 제공을 해야만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지니까요. 자, 다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자, 해지할 때에는 여러분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최고. 최고가 필요한 거죠. 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써놨어요.
갑이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행 제공에 해당하고, 갑이 잔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최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고 후의 해제는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잘못됐다는 의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잔금이 나올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잔금이 나올 때는 동시행 관계니까 이행지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이행지에 빠뜨리려면 나는 뭘 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해라. 이행 제공한다고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아니죠. 뭐를 한 번 더 해라? 최고 후에 해제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도금이 나올 때는 여러분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도금일 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전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은 무조건 이행지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전 이행 제공 안 해도 이행지에 빠지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여기 보시면은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행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무조건 해제가 안 되죠. 뭐를 해라? 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행 제공은 안 했지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했죠. 이건 뭐에 빠진다? 이건 뭐다? 최고. 예, 그래서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행 제공하고 최고. 그래서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